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처음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가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환영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구 참사 103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관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겁니다. 찬성이 179표로 야3당 전체 의석수보다 3표 많았고 반대 109표, 무효 5표였습니다.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12구 참사에 대한 예방조치도 참사 이후 안전관리도 소홀했다는 게 탄핵안의 핵심입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소수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구조 구급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가 대신 책임을 물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안전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 하에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사실상 대선 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오역의 기록을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셨다면 아마 100명 이상을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유가족분들 전체에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에 왔던 이상민 장관은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결 직후 소추 의결서가 이상민 장관 측에 송달되면서 장관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대응 책임을 놓고는 지난 몇 달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 탄핵 소추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장관은 국회의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이지선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발생 바로 다음 날 긴급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이태원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바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정조사 내내 이 장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현장 수습이 더 중요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발언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다시 사과해야 했습니다. 유족 명단에 대한 국회 발언은 위증 논란을 불러오며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그 명단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성실하게 임해 빠른 시일 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회주의 포기라는 입장문을 내놨고 어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되묻기도 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대통령실이 탄핵안 가결 20여 분 만에 내놓은 입장입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 명의인데 그만큼 국무위원 탄핵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로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축인 사법부가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MBC와의 통화에서 결국 탄핵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고민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야당과의 충돌을 무릅쓰며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표 국정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해임도 새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때 행안부 차관을 검찰 출신의 실세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차관 교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공백을 차관 교체로 채울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혀 신속하게 기각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네, 탄핵 절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팀 김민창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상민 장관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장관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됐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됐습니다. 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논의를 하고요. 네.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공개 변론이 원칙이고요. 곧 변론 기일도 잡힐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국회는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바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다르겠죠?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변수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탄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형사사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상 직분을 충실히 하자고 하니 당이 걸리고 네. 그렇다고 무조건 당론을 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김 위원장이 오늘 표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을 하겠다.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인데 그래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지 않고 대리인단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자, 9명인 헌재 재판관 구성도 지금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만간 퇴임하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선의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에 잇따라 퇴임을 합니다. 네. 새 재판관 임명에 시간이 걸리니까 남은 재판관 7명이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 중 6명, 3분의 2 이게 아니라 무조건 6명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결론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을 짓기가 헌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절차는 진행하면서 결론은 9명 구성이 완료된 뒤에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네. 여야 대치로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 심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 180일을 훌쩍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임성건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각하를 하는데 9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전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여야 셈법도 지금 복잡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탄핵 결정이 나오면 여건에 기각이 된다면 야당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네. 당장 격한 대립 속에 탄핵안도 처리가 된 터라 여야의 냉각기도 불가피하고요. 네. 2월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난방비 등 그 민생 법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조금 올스톱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김민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10,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믿고 싶지 않은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피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가운데 하나인 튀르키예 하타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에는 제대로 서 있는 건물보다 무너진 건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리는 붕괴된 건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건물 반쪽이 허물어져 내부가 고스란히 드러난 아파트. 주민들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진 충격으로 컨테이너들이 나뒹굴면서 시작된 시뻘건 불길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항구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잇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지 사흘째. 건물 잔해 더미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는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7,100여 명, 시리아에서는 2,500여 명이 숨졌는데 아직 얼마나 더 많은 시신이 붕괴된 건물 아래에 묻혀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امي طلعت ابوي واختي هناك يطلعون نحس نفس يعني يعيشون ان شاء الله. 미국 지질조사국은 오늘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000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확률은 30%, 10만 명을 넘길 확률도 14%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취약한 어린이 사망자도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8,000여 명이 구조됐고 임시 숙소 등에 38만 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0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 중 상당수는 갈 곳이 없어 강추위 속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Deprem yaşanan 10 ilimizi kapsayacak ve 3 ay sürecek bu kararla ilgili Cumhurbaşkanlığı 하지만 도로와 상수도, 가스 같은 기반 시설의 피해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 폭설 등 악천후까지 겹쳐 구조와 복구 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가 끊기고 폭설까지 내려 인력과 장비의 도착이 더딘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지진 발생 사흘째.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주변을 맴돌며 도움을 간청합니다. صار لي يومين نقطة الهزة لهلا عم بستنى أهلي أبوي وأمي وأخوي وأختي وابن أختي. إيه ولحتى الآن ما بين شيء عنهم لحتى الآن. 구조대원들은 주변에 몰려든 이들에게 조용히 지켜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의 얕은 숨소리나 구조 요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수색 구조 전문가들은 지진 현장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65개국에서 파견한 구조 전문 인력만 3,200여 명. 6년 전 멕시코 대지진 당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16마리의 탐지견 등 각국의 유능한 구조견들도 함께합니다. Es gibt immer ein Wunder bei so einem Erdbeben, dass immer irgendeiner lang überlebt. Wir machen unser Bestes, soweit wir möglich kommen und hoffen, dass wir noch irgendwas helfen können. 하지만 이들이 피해 현장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진으로 주요 도로가 파괴됐고 폭설이 오는 등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인력과 장비가 도착 못한 곳이 많습니다. İki gündür nerede? 2 gündür o da yalvarıyoruz, yakarız. Hep bize izin versinler. 진원지 인근인 가지안테프의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상황. 무너진 건물 틈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은 저체온증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전부터 400만 명의 난민이 고통을 겪던 시리아 북부 반군 통제 지역은 상황이 더욱 비참합니다. 국제사회가 구호 물자를 보내던 유일한 통로가 지진으로 끊기면서 완전히 고립돼 수색과 구조는커녕 구호품 지급도 어렵습니다. 재해 현장에서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골든타임은 72시간.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적은 피어났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숨진 엄마가 탯줄로 이어진 아기의 생명을 지켰던 겁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남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들고 뛰어나옵니다. 아기가 추울까 뒤따라온 남성은 급하게 모포를 던져줍니다. 인큐베이터로 옮겨진 아기는 얼굴과 등,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견될 당시 아기는 숨진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البنت وصلت مع جفان غالبا ولداني صار لها ساعتين ثلاثه ولداني تحت الانقاض. البنت من حسب البرود يعني ولداني 3 ساعات يعني تقريبا ولداني على الساعه 12.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가족은 모두 숨졌고 아기만 살아남았습니다. احنا قطعنا حبل السري وتم اسعافها للمشفى و7 اشخاص من عائله واحده كامله الاب والام والاولاد كلهم 시리아 소녀 마리암은 동생을 안은 채 잔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돌덩이가 떨어질까 한 손으로는 동생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CNN은 마리암이 36시간 동안 동생 곁을 지키다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막 구조된 아이는 자다 깬 듯 눈을 비비다 낯선 구조대원들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이는 잔해 속에서 잠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조대원들은 아이가 놀랄까 봐 그저 좋은 아침이라고 침착하게 답합니다. 병뚜껑에 전달된 물을 마시고 그제야 환하게 웃는 아이. 지진이 발생한 지 45시간 만에 이뤄진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이 이틀 만에 구조된 현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손녀를 찾자 할아버지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무너진 잔해에서 일가족이 모두 구조되는 순간 숨죽이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신에게 감사하며 환호합니다. 끝까지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필사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대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기적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어제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 생중계로 소식을 전해준 조명아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특파원, 오늘 한국 구호팀도 조 특파원이 있는 피해 현장에 도착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하타이에 지금 이 시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길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더 걸린다는 소식을 방금 접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타이로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저희도 이제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길목에서 이렇게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구조활동 투입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청, 군인력, 국제협력단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됐는데 동시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지진 발생 지역인 가지안테프로 향했었는데 이곳 하타이 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행선지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 현장에 인력과 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희도 안타까운 장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구조 작업에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한국 구호대는 내시경 카메라, 음파 탐지 장비 같은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특수훈련에 투입됐던 경험도 풍부한 팀이기 때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명아 특파원 나가 있는 그 지역이 계속 여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취재하길 바라고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전기, 가스, 물까지 끊겼을 텐데 주민들 상황 처참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도 어제 충전기를 충동안하고 이제 절전 모드를 써가면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또 구호품으로 나눠주는 빵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배고픈 상황이었는데요. 물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피난 행렬을 지금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피난을 가는 그 현장들을 동행 취재했는데요. 리포트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그만 미니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부부, 어린 아들과 딸까지 타고 있습니다. 짐칸에는 커다란 가방 여러 개와 비상식량, 세제,
베개, 애완용새 등 급하게 챙겨 나온 살림살이로 가득합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내려 인근 도시 아다나에 있는 친척집으로 온 가족이 피난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간절히 히치하이킹을 시도한 취재진에게 자리 한 켠을 내줬습니다. Zaten biz hemen eşyalarımızı aldık, evden çıktık. Çok korktu çocuklar. Çünkü durum çok kötü. 어린아이들이 있어 마을을 빠져나왔지만 일부 가족들은 아직 건물에 깔려 있거나 희생된 상황. 가족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급격히 늘어난 피난 행렬에 주유소에는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진으로 아예 부서진 곳이 많고 석유로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곳이 많아 기름도 부족 사태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피난민은 취재진이 말을 건네자 너무 배가 고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Yürüyemiyorum. 혹시 그럼 지금 이렇게 요깃거리라도 드셨나요? Çok şiddetli oldu deprem. Çok şiddetli oldu. Allah kimseye göstermesin. 건물 잔해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가 됐어도 워낙 생사의 경계에 선 응급 환자들이 많아 하타이 지역 전체에는 생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앰뷸런스 소리가 종일 울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네, 앞서 현지의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습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구조 인력이 그나마 생존자를 찾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고 현장과 거리에는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담요에 덮인 시신들이 차디찬 길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담요를 열어보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납니다. 무너져버린 건물잔해 옆에선 비닐에 쌓인 시신을 두고 한 여성이 망연자실한 채 오열합니다. 최악의 지진은 동네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지만 검은색 천에 담긴 시신들만 수습될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친척을 잃은 여성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트럭 위에 실린 시신들의 담요를 정리해주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아버지는 차마 숨진 딸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아버지는 페어더미에 웅크리고 앉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5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지진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전했습니다. 숨진 아이를 마주한 남성 역시 세상이 무너져 내릴 듯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파견된 구조대원들이 튀르키예에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생존자를 찾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Şu göründüğü gibi cenaze böyle yatıyor, ölmüş kimse kaldıran yok. 시리아의 한 병원은 의료진도 없이 아예 병원 건물 전체가 사망자 안치실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숱한 사망자를 낸 대참사 이후에도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번 대지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부상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피소 역시 크게 부족해서 주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다친 사람들이 차디찬 병원 바닥에 이불만 덮은 채 누워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치료실 밖에서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져 숨진 환자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가뜩이나 병원도 의료진도 부족한데 이 병원은 지진의 타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무너진 병원 건물 잔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깔려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I'm devastated. I see bodies inside everywhere. Although I'm used to seeing bodies because of my expertise, it's very difficult also for me. 하루가 다르게 부상자 숫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얼마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생존자들은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임시대피소는 턱없이 부족해 몰려드는 이재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추가 붕괴 우려에 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추운 겨울밤을 길거리에서 보냅니다. 강추위에 눈까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의지할 건 작은 모닥불 뿐입니다. Bir Allah'ın kulu yok. Karın altında. Evimiz yok, bir şeyimiz yok. Burada biz ne şekil geldik? Vallahi kötü hissediyoruz abi kendimizi. Şu an halimizi görüyorsunuz zaten. Buraya gelmişik çalışıyoruz. İşte şununla ısınmaya çalışıyoruz. 대재앙을 겨우 피한 생존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Now this additional crisis in the context of a harsh winter and major fuel shortages. 수천만에 달하는 피해 지역 생존자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애타게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지진 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인구 1,500만 명이 넘는 이스탄불 주변의 강진 발생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수도권 지역 역시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인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북부를 관통하는 북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한 강진들입니다. 1939년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3년 뒤인 1942년에는 규모 7.0, 그리고 43년과 44년에는 규모 7.5와 7.6, 57년과 67년에는 규모 7.1과 7.3의 강진이 이 단층을 따라서 계속 서진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이스탄불 코앞인 이즈미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강진의 표적은 인구 1,500만 명의 유서 깊은 대도시 이스탄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탄불 주변 지역도 머지않은 기간 안에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튀르키예 북부의 연쇄 지진은 앞서 발생한 지진 에너지가 서쪽으로 전달돼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진으로 이스탄불 주변의 단층에도 지진 에너지가 더해져 더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대도시를 위협하는 임박한 대지진은 우리나라 주변에도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본토의 남쪽 해안인 난카이 해구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직접 제작한 영상인데요. 일본은 이곳에서 30년 안에 규모 8에서 9 사이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가 예측한 쓰나미의 위력입니다. 일본 남부의 고치와 시즈오카현 등에서는 30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쓰나미가 더 무서운 건 코앞에서 나는 지진이라 대피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예측한 사망자는 32만 명입니다. 일본에선 또 하나의 무서운 폭탄이 도쿄 등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도쿄만 남쪽에 사가미 해구입니다. 이곳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필리핀판과 북미판이 충돌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심의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도쿄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30년 안에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진은 일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충격파가 우리나라의 지진도 깨울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각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규모 7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게 되고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임박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강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단층 조사와 내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네, 지진 피해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퇴직금의 액수가 이례적이고 대장동 사업과 직무 연관성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많은 퇴직금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정영학 녹취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런다 병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병채 아버지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1년 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를 그만둔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50억 원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인지 1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의심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이나 경력, 맡았던 업무에 비춰 이례적으로 큰 돈이고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조위원이던 곽 전 의원 간의 직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아들이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생계를 꾸렸고 아버지를 위해 돈을 쓰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통화가 급증했지만 퇴직금 때문이 아니라 곽 전 의원 부인의 병환 때문일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50억의 뇌물이면은 거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될 정도로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구속 요건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50억 원 퇴직금은 왜 준 건지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건넨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 유죄 판결에 대해 각각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은 곽상도 전 의원 말고도 5명이 더 있습니다. 유일하게 재판을 받은 곽 전 의원에게는 오늘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5명은 재판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는지 MBC가 앞서 확보한 대장동 1차 수사 기록들을 분석해 봤는데 다른 5명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정영학 녹취록 2020년 3월 대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50개가 몇 명인지 세보자며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6명 이름을 나열한 겁니다.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주면 되는데 박영수 전 특검 딸과 곽상도 전 의원은 안 된다며 전달 방법도 논의합니다. 검찰총장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부터 언론사 회장까지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가 대장동 1차 수사 기록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을 찾아봤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그나마 자주 등장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2년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과 남욱을 도와주라 하면서 김 씨가 합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고위 전관들을 고문으로 영입한 과정도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 인사 담당자는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모두 김만배 지시로 영입했다며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고문료도 김 씨가 정했는데 딱히 하는 일은 없었다는 진술도 나옵니다. 박 전 특검은 한 달에 2-3번 한두 시간 사업 얘기를 하다 식사하고 갔다. 다른 고문들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겁니다.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영수 전 특검 딸을 불러 채용 과정도 조사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뇌물 종착지로 판단한 1차 수사 기록에서 50억 클럽 조사 흔적은 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7월 본격화된 2차 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구속하고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처음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2차 수사팀은 의혹 본류를 수사한 뒤 조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이번 판결 관련해서 법조팀 정상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흔히 말하는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굉장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큰 금액의 퇴직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근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금액도 크고 상황도 의심스럽지만 아버지를 향해 전달된 돈인지 연결고리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들도 성인이고 이미 결혼을 해서 따로 산다는 점이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들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이 아들이 돈을 받으면 부모는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경우는 뇌물로 인정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가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조국 전 장관의 판결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법원은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딸 조민 씨에게 준 장학금 600만 원, 이 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향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학생 신분인 조민 씨는 생활비와 학비를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었고 이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입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미 전달된 거액의 퇴직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지금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왜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줬는지 이 상식적인 질문에 검찰도 법원도 답을 못한 셈인데요. 예.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의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은 다 인정을 했지만 그 신빙성은 낮게 봤습니다. 일당들과 비용을 두고 다투다가 이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돌려야 한다고 갑자기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몫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김만배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논리면 그러니까 다른 50억 클럽 언급들도 신빙성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대장동 특혜 의혹 본 사건도 지금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서를 두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진술이 정반대인데 이 김 씨의 신빙성에 흠집이 난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정상빈 기자였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경찰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학대 정황을 제대로 포착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으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뒤이어 경찰차도 나타납니다. 어제 낮 2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들이 숨을 안 쉰다며 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아이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아이의 몸 여러 곳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구급대원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30대 아버지와 40대 의붓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이웃들은 평소 숨진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애가 엄마한테 극존칭을 저렇게 한다 그러고서는 이상하게 생각해. 그 큰애 모습이 왠지 그 집 식구들하고는 이렇게 친형제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아이와 함께 학교에 온 의붓어머니가 유학을 앞두고 집에서 직접 교육하겠다고 하자 학교는 지난달 전화로만 아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모하고 통화하고 학생하고도 통화를 다 했더라고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난해 여름 이사 오면서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은 전입신고도 마쳤지만 복지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도 위기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리모델링도 1억 넘게 했다 그러고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멍자국에 대해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던 부모는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의붓어머니의 친자녀인 2살, 3살 동생들은 몸에서 학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를 우려해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다른 아이들한테 추가 교정은 없었어요. 경찰은 부모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화 내용과 검색어 등에서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2살짜리 어린이가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정부의 위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위기 아동 발굴 지표 중 하나인 정기 예방접종 그리고 건강검진을 1년 넘게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조치 대상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잠깐 외출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잘못될 거란 생각 못했나요? 하지만 이전부터 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생후 4개월 이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또 1년 넘게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수학과를 제일 많이 오는 시기예요. 심지어는 거의 매일 오는 애도 있어요. 예방접종하고 수학과 진료 기록이 없었다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분명히 아이를 방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정기예방 미접종에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의 정보가 올라왔고 지난달에는 의료기관 미진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 신호가 떴습니다. 그런데도 조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44개 지표를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숨진 아동의 경우 기존 사례들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되면서 지자체 현장 확인을 통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사 명단 통보가 되면 동네에서 다 나가보거든요. 근데 통보가 안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기 대상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스템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위기 정보에 가중치를 두고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2세 미만 아이들은 병원 진료 내역 같은 위기 정보만으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다시 튀르키예 지진 상황 보겠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 한 번 더 연결합니다. 자, 조명아 특파원, 아까 한국 구호팀이 현장으로 오고 있다고 전해줬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겁니까? 네, 아직 도착은 안 했고 조금 뒤 바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MBC 취재진은 사흘째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머물고 있는 이곳으로 이제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호대는 소방청, 군인력, 국제협력단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됐는데 동시 파견 규모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곳 하타이는 튀르키예 내부에서도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생존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건물 잔해 속에서 들리는 상황인데도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구조에 나선 군인들은 장갑과 헬멧 같은 기본 장비도 없이 무너진 건물에 들어가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현장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Jeneratör lazım, hiltiyle yani orada orada fazla sordu. Bizde fazla sormuyor burada. Kadir'i hemen çıkartabiliriz abi. Abi can, ben de can. Hani biliyorum, anlıyorum ama benim elimden bir şey gelmiyor bununla alakalı. 네, 한국 긴급 구호대는 유압 스프레더, 내시경 카메라, 음파 탐지 장비 등 첨단 장비를 갖췄고요. 특수훈련에 투입됐던 경험이 풍부해 마지막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사망자가 10,000명 가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목숨을 건진 주민들 역시 지금 상황이 열악할 텐데요. 어떻게들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 지역 전체가 물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충전기를 충동원하고 절전 모드를 써서 겨우겨우 버텼고요. 구호품 빵으로 끼니를 때웠는데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난 행렬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피난을 떠나는 한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조그만 미니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부부, 어린 아들과 딸까지 타고 있습니다. 짐칸에는 커다란 가방 여러 개와 비상식량, 세제,
베개, 애완용새 등 급하게 챙겨 나온 살림살이로 가득합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내려 인근 도시 아다나에 있는 친척 집으로 온 가족이 피난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간절히 히치하이킹을 시도한 취재진에게 자리 한 켠을 내줬습니다. Zaten biz hemen eşyalarımızı aldık, evden çıktık. Çok korktu çocuklar. Çünkü durum çok kötü. 어린아이들이 있어 마을을 빠져나왔지만 일부 가족들은 아직 건물에 깔려 있거나 희생된 상황. 가족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급격히 늘어난 피난 행렬에 주유소에는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진으로 아예 부서진 곳이 많고 석유로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곳이 많아 기름도 부족 사태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피난민은 취재진이 말을 건네자 너무 배가 고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Yürüyemiyorum. 혹시 그럼 지금 요깃거리라도 드셨나요? Çok şiddetli oldu deprem. Çok şiddetli oldu. Allah kimseye göstermesin. 건물 잔해 속에서 가까스로 구조가 됐어도 워낙 생사의 경계에선 응급 환자들이 많아 하타이 지역 전체에는 생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앰뷸런스 소리가 종일 울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도 고국에 있는 가족들 걱정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돕자는 국내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19살 청년 히자베 씨는 튀르키예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걱정입니다. 전기와 인터넷이 끊겨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SNS에 올라오는 붕괴된 건물과 부서진 도로들을 보며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Yardımlar biraz geç gitmekte ama şu an 국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알리 씨도 연락이 안 되는 조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 있잖아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전기를 연결되지 않으니까 조카가 대학생인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마음을 쓸어내린 지 하루 만에 친구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금방 했거든요. 고등학교 2명 돌아가셔서 애기랑 와이프랑 애기도 한 달 전에 태어났는데 고국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국내 튀르키예인들은 난로와 옷가지 등 구호 물품을 모으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튀르키예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8년간 선수 생활을 한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SNS에 튀르키예를 도와달라며 기부 방법을 올리는 등 유명인들의 기부 호소가 잇따랐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기부 모금에는 하루 만에 16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현지에서 평소 SNS에 한글로 글을 올려온 한 튀르키예인은 한국에서 커피 석 잔은 튀르키예에서 담요 5개를 살 수 있는 가치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인들은 한국인들의 지원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지진 들었어요. 우리 진짜 마음 아팠어요. 한국 사람들 노력해서 진짜 한국에 감사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구호금과 구조장비 지원에 나서는 등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움직임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이 나는 이유가 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김세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가게 안에 세워져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5초 만에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주변으로 옮겨붙고 뿌연 연기는 가게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화장실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고 건물이 흔들리는 큰 소리가 나가지고 거의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불이 난 지 4개월 정도 지났지만 화재 당시 가게 앞에 있던 수레와 킥보드 모두 불에 탄 채로 남아 있고요. 가게 옆 창고 천장도 그을린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고가의 상품이 모두 타면서 1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상황.
2년 전부터 출퇴근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탄 가게 주인은 배터리가 폭발한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 재산을 다 잃었는데 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울산의 아파트에서 잇따라 전동 킥보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킥보드에서 난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베란다에서 충전하다 킥보드에서 불이 난 집에서는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터리에 충전이 과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킥보드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호 회로 없이 평소보다 2배의 전압으로 전류를 흘려보내자 18분 만에 폭발하고 맙니다. 자주 방전을 시킨다든가 과충전을 시킨다든가 하게 되면 나중에 보호회로가 오작동이 난다든가 고장이 나서요. 화재라든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을 많이 가하거나 외부에서 충격을 줬을 때도 배터리는 어김없이 터졌습니다.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에서 발생한 화재는 190건. 이 때문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17명에 달합니다. 배터리 폭발을 막으려면 충전 시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끝난 뒤에는 충전기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터리가 과열될 수 있는 정원 초과나 개조를 자제하고 방전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확정이 되면서 지각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2015년 출시 이후 국내 월 이용자만 1,600만 명에 달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거나 버스,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집이나 자동차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폰을 쓴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삼성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기능이 확실히 애플 제품에 비해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도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한국 도입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정태영 부회장이 SNS 계정에 한입 베어문 사과 사진을 올리는 등 애플페이 도입을 암시했던 현대카드도 이러한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삼성페이와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애플페이 이용자는 70여 개국 5억 명으로 재작년 결제 규모만 6조 달러를 넘어 비자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지갑을 계속 들고 다녀서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30%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삼성페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몸집을 불리려면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애플페이를 쓰려면 가게에 근거리 무선통신, 즉 NFC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국내 보급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삼성페이는 NFC와 기존 카드 단말기 모두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애플페이에 등록해서 쓸 수 있는 카드도 당분간 현대카드뿐입니다. 업계는 단말기가 보급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달 중 애플페이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북한이 오늘 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로 알려진 딸의 손을 잡고 군을 격려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군 장성들을 마치 병풍처럼 세워놓고 김주애가 상석에 앉아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치마 정장의 소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레드카펫 위를 걷습니다. 김 위원장의 둘째로 알려진 김주애. 김 위원장은 딸에게 고개를 가까이 대며 귀담아 듣는 모습입니다. 군 장성 숙소를 방문한 행사에서 부인인 리설주도 동행했지만 남편과 딸 뒤를 따라갑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북한군 창건일 연회에서도 김주애는 부각됐습니다. 김주애가 중앙에 앉고 군 장성들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화성 17형 발사장에 처음 나타난 뒤
이번까지 4번째 등장. 국가적 무력 과시 행사에서 집중을 받은 만큼 김주애가 후계자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후계자라는 편 쓰고 있지 않지만은 의도적으로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아들도 있는 만큼 후계 구도와는 상관없이 김주애를 통해 지도자의 가족적인 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게 됐다. 김주애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활용 수단인 거예요. 연회장에서 김 위원장은 위대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웠다며 핵무력을 간접적으로 과시했습니다. 부인 리설주는 핵무력의 상징인 화성 17형을 본뜬 목걸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격자무늬 탄두와 검은색 몸체가 선명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밤 신형 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표입니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죠. 24시간 운영하는 소방서에 긴급 돌봄 시설을 만들어서 보육 공백을 없애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소방서 돌봄 시설에 양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살과 8살 남매가 돌봄 지킴이와 함께 알록달록 그림 그리기에 열심입니다. 핑크색이 제일 좋아? 아니면은 고동색이야? 오전 내내 책도 읽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다 점심쯤 엄마가 데리러 오자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합니다. 얘들 안녕. 그런데 이 돌봄시설 특이하게 소방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도 119 아이 행복 돌봄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방서의 이점을 살려 아예 소방서 안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시설을 만든 겁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급할 때 맡길 수 있어서 좋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애기들도 소방서 간다 하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약만 하면 생후 3개월 영아부터 12살 어린이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보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아이들을 직접 돌봅니다. 안 가려고 때를 쓴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또 열심히 뛰고 노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면서 이 지역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은 이제 119 돌봄터가 유일합니다. 경북 전체를 따져봐도 4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119 돌봄터는 지난 2020년 경북 경산과 영덕 소방서를 시작으로 지난해엔 12곳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도 도 예산 21억 원을 들여 9곳에 더 설치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북의 모든 소방서에 돌봄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방관서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고자 지난해 119 돌봄터를 이용한 주민은 모두 1,600여 명. 자체 설문조사에서 이용객 97%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서가 이제는 어린이 돌봄 공백도 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탁구의 기대주 신유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 국내 프로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올해 더 단단해졌다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훈련에 앞서 신유빈이 손목에 정성스레 테이프를 감습니다. 자꾸 쳐다보시니까 잘 안 잘리잖아요. 원래 제가 되게 잘하거든요. 긴장도 잠시 유쾌하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켜져 있어요. 켜져 있네. 연이어 강한 드라이브를 주고받은 신유빈은 감각을 깨우기 위해 성에 찰 때까지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도쿄올림픽 이후 강행군에서 비롯된 피로골절, 재활에도 부상이 재발하면서 결국 지난해 2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손목은 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심적으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을 울었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 단단해졌습니다. 손목 대신 하체 훈련에 집중한 끝에 움직임이 빠르고 강해졌고 지난 11월 국제대회에서 생애 첫 2관왕을 차지하더니 지난 주말 프로리그 데뷔전에선 난적 김나영과 양하은을 꺾고 2연승을 신고했습니다. 또 세계 랭킹 19위에 오르며 국가대표에 발탁돼 아시안게임 출전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발전에서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대표가 된다면 메달을 딸 수 있게. 신유빈은 공격 탁구에 노련함이 더해진 자신만의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김서현 선수가 SNS에 부적절한 내용을 올린 게 확인돼 구단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 한화의 미국 스프링캠프 훈련장입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팀 미팅이 진행됐는데요. 미팅이 끝난 뒤 주장 정우람 선수가 김서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깨동무를 한 채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김서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선배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결국 김서현은 훈련에서 제외돼 선수단에서 빠져나왔고 짐을 챙겨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최근 김서현이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을 통해 코치의 훈련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팬들을 향한 욕설도 게시했다는 내용의 폭로가 나왔는데요. 사실 확인 과정에서 김서현이 자신의 게시물임을 인정했고 한화구단은 이것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김서현을 사흘간 팀 훈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신인 선수가 데뷔하기도 전에 징계를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김서현 선수 이번 일을 잊지 말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을 잘 새겨야 할 것 같네요. 프로농구 신생팀 캐롯이 올해 2달 연속으로 선수단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구단의 자금 문제가 리그 파행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캐롯은 지난 1월에 이어 사흘 전에 지급했어야 할 이번 달 선수단 월급도 제 날짜에 주지 못했습니다. 모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 악화로 다음 달 말까지 내야 하는 KBL 가입비 2차분 10억 원 납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수단 임금 문제는 저희가 10일 금요일까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팀 운영을 잘해서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이미 구단 매각에 나선 가운데 현재 기업 한 곳과 진행 중인 매각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불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L은 현재 5위인 캐롯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도 가입금을 내지 못해 리그에서 빠지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KBL은 캐롯의 임금 지원 문제와 2차 가입금 납부 여부 등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리온을 인수할 때부터 구단 운영 능력에 물음표가 달렸던 대이원 스포츠. 결국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매각에 나서면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압둘 자바를 넘어 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최다 득점 신기록까지 36점을 남겨놓은 르브론 제임스. 초반부터 작심한 듯 득점포를 가동하는데요. 공이 들어갈 때마다 환호성은 더 커지고 3쿼터 막판 페이더웨이 슛이 들어가면서 통산 38,388득점으로 34년간 이어지던 압둘 자바의 최다 득점 기록을 깼습니다. 4쿼터에 2점을 추가하면서 38,390점이란 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압둘 자바가 직접 축하를 건네자 제임스도 감정이 벅차올랐네요. Thank you so much because I wouldn't be me without y'all. All y'all help, all y'all passion, all y'all sacrifices helped me get to this point. I would never ever in a million years dreamt this even better. 19시즌 연속 평균 20득점 이상, 또 전구단 상대 한 경기 40득점 이상, NBA 최초 3만 득점, 만 리바운드, 만 어시스트의 진기록을 써왔는데요. 39살인 올 시즌도 평균 30득점으로 아직 건재한 만큼 꿈의 4만 득점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 황선우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자유형 100m와 200m는 물론 개영 800m 금메달도 목표를 잡았다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수도권 지방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8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남아있는 먼지도 서서히 옅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공기는 약간 차갑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는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밤에는 남쪽에서부터 비구름이 다가오겠는데요. 비나 눈은 늦은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자정을 전후해서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동부를 비롯한 동쪽 내륙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겠고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과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나 눈은 금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와 동쪽 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